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4살 남자입니다. 저는 20대에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결혼에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여자와의 이별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오래 만남을 이어온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이 상처가 너무 컸던 터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가까이 연애도 안 하고 살아오고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연애가 두려워서 못했다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자를 만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저 혼자만의 생활이 편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몇 년 전부터는 결혼을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시선이 많아졌기에 저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40살이 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죄이고 불효자인 건 잘 알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런 저를 보고 답답해 하시긴 하지만 제게 뭐라고 할 수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10년 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반대하던 사유도 너무 하찮은 문제였기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올 뿐이고 그때는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으시더니 그걸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실 때마다 예전에 네가 결혼한다고 할 때 하게 내버려 둘 걸 왜 우리가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제발 결혼을 하라며 이번엔 네가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결코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네가 어딜 봐서 40대로 보이냐면서 요즘에는 중년 남성들도 어린 여자들이랑도 잘만 결혼한다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를 듣다니 참 급하시긴 급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도 제가 자식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가능하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저보다 어리고 젊은 여자를 만나시길 바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자랑은 아니지만 40대가 넘었음에도 저는 사적인 모임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30대 초반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솔로의 생활을 보내던 중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새로 오신 헬스 트레이너 여성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냥 얼굴을 마주하는데 연예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쁜 미모에 기분 나쁜 사람도 기분을 좋게 해줄 만큼 웃는 모습이 참 밝은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관심이 오랫동안 없었기에 그냥 예쁜 트레이너분이 오셨구나 생각하고 말았죠. 저는 운동을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줄 알기 때문에 굳이 개인 지도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새로 오신 트레이너분과 간단히 인사만 주고 받았을 뿐 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 여성 트레이너분이 본인 운동을 할 건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냐고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부탁하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저도 별 다른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함께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22살의 대학생인데 학비에 보탬이라도 되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길래 기특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점점 친해져갔고 며칠 뒤 그녀가 1층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여자를 돌처럼 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도 22살이나 어린 친구에게 밥을 얻어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게 내일 뵙자고 인사를 드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녀도 같이 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어색해져서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제 차를 주차해둔 지하 주차장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1층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저와 같이 지하로 내려가길래 나이도 어린데 벌써 차도 있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제 차로 향하고 있는데 그녀도 같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나와 비슷한 곳에 차를 내놨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며 인사를 하고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수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녀가 차에 타면서 밥 얻어 먹기 싫으시면 회원님이 밥 사주세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가까이 붙어서 그녀의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제 심장 소리와 당황한 모습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 창피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내리라고 또 다시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의 그런 돌발 행동이 왠지 모르게 귀여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죠. 저 삼수 사주세요 라고 외치길래네.
라고 물어보니 아 모르시는구나. 삼겹살에 소주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모른다고 취급하는 게 순간적으로 뭔가 아저씨 취급을 받는 기분에 저도 모르게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은 거라고 삼수가 뭔지는 나도 안다고 말했더니 또 다시 깨르르 웃더군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 눈에는 귀엽게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결국 모시기는 쩍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더 가까워져서 저희는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20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1년간은 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지냈었죠. 그런데 최근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잡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제 우리 1년 신혼도 즐겼고 난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데 앞으로 술은 안 마시고 오면 안 될까? 라고 말했더니 와이프는 흔쾌히 응알겠어 오빠라고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와이프가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항상 자정 전에는 들어왔었고 연락도 잘 되던 아내였기에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노래방인지 술집인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한껏 취해서 정신이 나간 건지 심히 딴 와이프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신나서 놀고 있다니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참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하니 제 아내를 바꿔주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취해서 전화를 받으면 어떡해? 취한 와이프는 혀가 꼬인 말투로 오빠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놀다 보니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었나봐 라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술에 취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거기 있는 남자는 누구냐고 했더니 생일인 친구의 친동생이라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화를 최대한 참으면서 지금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평소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오기도 했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느껴서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취하지도 않았다며 멀쩡한 말투로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자신의 집에 부모님이 없으셔서 무서워서 그런데 제 아내랑 오랜만에 같이 놀다가 자고 싶다면서 허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꼰대같이 안 되니까 당장 집에 들여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최대한 쿨한 척하면서 그럼 오늘만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저도 20대의 친구들과 놀고 술도 마시고 그날 때 얼마나 놀고 싶은지 알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은 타들어가더군요. 결혼 전에는 마냥 행복했고 저에게만 올인하는 와이프에게 감동해서 이런 일들이 생길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와서는 최대한 분노를 눌러가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낳을 때까지 술 마시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었고 친구랑 같이 있고 싶었으면 미리 말해야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가진 애교로 제 마음을 풀어주더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약속 어기지 말라고 하자 아내는 방긋 웃으며 알겠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해맑은 어린 아이처럼 주방으로 뛰어가더군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실망감을 준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건 알았기에 와이프 먹이려고 해장국을 끓여놨었죠. 아내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 요리도 못하고 살림이 뭔지도 몰랐었기에 밥도 제가 차려주고 살림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사 자취를 하며 늘 해왔던 생활이라 와이프가 생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저 밥 한 공기와 수저 한 세트만 더 놓는 거니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청소며 빨래며 요리며 다 제가 맡아서 하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아내에게 시키면 엉망으로 해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지쳐서 이게 결혼 생활인가 노예 생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건지 딸을 키우는 건지 점점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의 요리학원을 다녀 볼 생각이 없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나 요리 진짜 못해. 칼이 무섭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그래 밥은 내가 하면 되지. 그럼 집 청소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나 일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야. 내가 다 할게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일 시키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했으면 서로 분담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도 강제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죠. 결혼 전에는 적극적이고 대범하면서도 저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이 많았던 여자였고 어리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래에 비해 성숙하다는 생각을 줬던 생각이 났고 친구들과 잘 만나지도 않고 저에게만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참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저와 결혼해준 게 고마워서 저는 오냐오냐 다 받아주며 늘 하던 건데 뭐 그냥 묵묵히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철없는 20대 초반의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번 그렇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니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날이면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잦아졌고 외박도 서스름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인가 와이프는 뭔가 저에게 숨기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시작하더니 편의점을 간다면서 나가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아닌데 1시간 가까이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고 부부 사이가 맞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있는 걸 피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왜 저러나 싶었지만 결혼 생활은 신뢰라고 생각했기에 한치 의심도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폰을 보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유가 알고 싶어서 요즘 잘 웃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대충 대답하더군요. 아내는 결혼 후에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고 살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가 다 했는데 피곤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러 카페 가서 수다 떠느라 피곤하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서운한 마음도 들었고 저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와이프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알겠다며 영혼 없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와이프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럴 거면 혼자 살 때가 낫다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와이프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서게 된 거죠. 한 달 전부터 저에게 말을 한 거라 저도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추억도 소중하단 걸 저도 겪어봤고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걸 막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와이프가 여행을 간 사이 저는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 허전하기도 했지만 집을 어지르는 와이프가 없다 보니 따로 청소를 할 것도 없었고 밥도 먹기 싫으면 그냥 안 해 먹어도 되니까 너무 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혼자서 여유를 즐기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냉동실을 열었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냉동식품들이 녹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자제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고장 신고를 하고 음식들을 다른 냉장고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냉동식품들을 옮기다 보니 냉동실 저 안쪽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애인가 싶어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피임약인 걸 알게 되었죠.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 빨리 아이를 낳자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었고 또 와이프는 알겠다고 대답해놓고는 저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다니요. 너무 충격적이고 솔직히 이번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모든 걸 배려해준 제게 이런 배신감을 주다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와이프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20통 가까이 하자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길래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냉동실에 약 뭐야? 라고 물었더니 당황했는지 몇 초간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그거 영양제야 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보냐고 검색하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다 아는데 영양제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서 화를 냈고 와이프는 오히려 침착하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지금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지금은 못 간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휴대폰을 꺼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여행 장소로 찾아가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정이 끝난 후에 집에 오더니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며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첫날보다는 화가 좀 누그러졌지만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면서 선물을 사왔다고 말하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가 싶더라고요. 오자마자 할 말이 선물 사왔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대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냐면서 이제부터 약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상한 건가요? 저는 도저히 저렇게 말하는 와이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한 말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어? 너 나한테 말하지 않고 피임약 먹은 거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오빠 아이 생기면 술 못 먹고 놀러 못 다닐까봐 그랬어 미안해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나한테 설명하는 거야? 이제 약 안 먹을게 화 풀어 여보야 라며 이 상황에서도 애교로 무마하려는 와이프에게 화가 났지만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약을 다 버리면서 아이를 갖는데 신경 쓰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내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와이프가 친구들과 만나도 술도 안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좀 들으나 싶었고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다 와이프가 갑자기 요리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칼 무섭다고 요리하는 거 싫다더니 갑자기 학원을 왜 다니려고 하냐고 하니까 아이가 생기면 아이 밥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서 요리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는 아내의 생각에 너무 감격스러웠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학원을 알아봐줄까 물었더니 이미 다 알아봤다고 현금으로 하면 할인도 된다면서 말하더군요. 먼저 학원도 알아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의지를 보이며 절약하는 모습도 보여서 와이프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학원에서 배운 거라며 가끔 음식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와이프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는 다시 많이 좋아졌고 서운했었던 감정들도 다 녹아들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던 중 아내가 연락이 와서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걸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만큼 행복했고 그 감동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올랐죠. 결혼 생활을 생각조차 하지 않던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상상조차 못 해봤습니다. 혼자 지냈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아이를 예뻐했지만 결혼 생각이 없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심장이 생기는 걸 눈으로 보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손과 발이 생기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더욱 존경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생활을 와이프에게 맡겼습니다. 병원부터 시작해 아빠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수업도 함께 다니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고 벅찬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와이프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와이프를 데려다 주고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조수석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내렸구나 싶어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리려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휴대폰을 열어봤죠. 아내가 보기보다 섬세하지 못해서 비밀번호를 풀 때 어렴풋이 옆에서 받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렵지 않게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보니 잘 지내 너네 톡 차단했어. 내가 잘못해서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 내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너무 묘한 기분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단 한 번도 아내의 폰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먼저 카톡과 문자를 확인했는데 뭐가 있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SNS를 하고 있는 걸 알았기에 그 어플을 켜봤습니다. 사실 저는 SNS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것저것 눌러보니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은 맞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남자가 맞더라고요. 와이프와 또래로 보이는 몸도 좋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읽자마자 읽었는데 답이 없냐며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너를 못 잊겠다며 우리 좋았지 않냐 다시 잘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와이프가 결혼을 한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대화 내용 삭제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메시지 창을 제일 위로 올려서 차근차근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보니 그 남자는 아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던 남자였습니다. 너 번호 바뀌었어? 오랜만에 한잔하자라는 내용이 시작이었고 날짜를 보니 와이프가 잦은 술자리를 갔던 그 시기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친구들한테도 내 남편 SNS 못해서 걸릴 일 없으니까 DM으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고 SNS를 하지 않는 저는 DM이 뭔지도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이더군요. 그렇게 와이프는 SNS 메시지로 대화를 했고 사진들도 그렇게 공유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피임약이 걸렸을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커플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을 땐 여자들끼리 간 것처럼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친구들과 함께 저를 속이고 여행을 갔던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고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간다고 하고 1시간이 지나서 들어올 때도 이 남자와 통화를 했던 거였고 잦은 술자리와 외박도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싫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신뢰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한 나이가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화 내용을 보니 저에게 피임약이 걸리고는 이 남자와는 헤어졌더라고요.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이 충격에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저와 제 아이의 앞날 때문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냥 이 상황을 넘겨야 하는 건지, 이 분노와 배신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조수석이 벌컥 열리더니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더군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차에 타더라고요. 오빠가 다 본 것 같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냐고 묻더군요. 용서는 모르겠고 하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애가 연락처가 없다며 DM으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잔하려고 만났다며 그 짝사랑했던 남자가 사귀자 하니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만났답니다. 술김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면서 제게 빌더라고요. 제발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와이프가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그 애교와 대참 모습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냐고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며 잘못했답니다. 자신이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이런 제 와이프를 용서해야 맞는 걸까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인지 확신도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처럼 구는 이 여자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건지 비혼주의였던 제가 결혼도 큰 마음 먹고 하게 됐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현재 20개월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남편은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남들처럼 밤을 지새우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참 부지런하게도 바람을 피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잡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필 제가 아침 잠이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잠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면서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터라 남편이 출근을 하는 새벽 시간에는 거의 항상 기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도 촉이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뜬금 포인트에서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블랙박스 그 자체만으로 느낌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제 남편은 정말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매우 깔끔한 성격입니다. 아내와 아이를 두고 하는 짓을 보면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 없었던 것 같지만요. 아무튼 남편이 유독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 관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가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부 청소도 자주 하고 그렇다고 엄청 비싼 차도 아니고 평범한 차였는데 엄청 극성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블랙박스를 뜯어서는 가지고 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고장이 나서 가져온 줄 알았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놓아둔 곳에 블랙박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로 달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냥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에 온갖 애정을 쏟던 사람의 차에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남편은 무조건 지하에 차를 넣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었죠. 분리수거하는 날이나 야근하고 늦게 와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상에 주차를 하고 들어와서는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시간 들락날락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무조건 지하에 넣어놔야 안심하고는 잠을 자는 성격이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차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왔었죠. 그렇게 의심을 하던 중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아이 달래느라 잠을 거의 못 자서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도 아니고 주방으로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시간을 봤더니 아직 출근 시간은 한참 멀었는데 도대체 뭐라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죠. 아마도 토스트를 굽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계속 먹을 걸 만들었고 15분 정도가 지난 뒤 주방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고는 출근 준비를 해서 나가더라고요. 일부러 자는 척 하고 있던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방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꿈을 꾼 건가 싶었고 황당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후라이팬을 밑바닥을 만져보니 아직 미지근하더군요.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기는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의심은 극도로 올라갔고 수면 패턴이 아예 바뀌어버려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 하면서 새벽마다 남편이 출근하는 걸 봤습니다. 밤새 안 자는 척 하긴 어려웠기에 아이 방에서 자는 척을 하고 남편의 인기척이 들리면 문틈으로 밖을 봤죠. 그날도 어제와 같이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더니 커피를 타서 보온병에 넣더군요. 실루엣만 봐도 세상 신나 보였죠.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즐겁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날과 같이 뒤정리를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해놓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기계처럼 일어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6시 정각에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9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평소에는 7시에 나갔는데 1시간이나 일찍 나갔던 거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니면 혹시 투잡이라도 뛰는 건가?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제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의심은 나날이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을 뒤져봤어요. 패턴 암호는 연애 시절 그대로 쓰더군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톡도 회사 단체 단톡방 외에는 특이한 것도 없었고 문자나 통화 기록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남편을 의심한 건가 착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쉽사리 의심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그 다음날도 저는 아기 방에서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이 나갈 때 저도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서 뒤따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10분을 기다려도 남편의 차는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걸 봤는데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택시값을 계산하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혹시나 제가 찾는 게 들킬까 봐서 조심히 남편 차를 찾아봤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니 남편의 차가 지하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 시동도 켜져 있지 않고 빈 차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안 가져갔는데 제가 못 본 사이 나갔구나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때마침 어떤 여자가 제 남편 자동차 쪽으로 점점 다가가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남편 차에 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에서 가장 크게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써봤건만 제 남편은 투잡을 뛰려고 일찍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두 집 살림을 하려고 일찍 나가고 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한참을 다른 사람 차 사이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당장 뛰어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데 아무런 증거도 목격하지 못했기에 처량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1시간가량 시동도 안 킨 자동차에 있더니 7시쯤이 되자 갑자기 시동을 걸고 차가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제 남편의 최근 행동들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낌새가 있었나 한참을 생각했지만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었거든요. 야근도 자주 안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도 봐주고 아무런 투정 없이 집안일도 잘 도와줬습니다. 도저히 머리를 쥐어짜내도 전혀 의심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한번 저에게 카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 동네에 직장 동료가 사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요.
그래서 기름값도 아낄 겸 카풀을 해볼까 하는데 제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아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 동료가 여자면 하지 말고 남자면 하라고 가볍게 말하고 넘어갔죠. 카풀이라는 게 매일같이 자동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거라 이성끼리 눈 맞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카풀이라고 확신하니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 맞아지더군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자동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결국에는 흔적 없이 깔끔하게 바람을 피우려고 그랬던 거였습니다. 다음날도 저희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언가 도둑 고양이처럼 준비하더니 6시 정각에 나갔습니다.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래서 바로 남편을 따라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에 타서는 시동도 걸지 않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10분 정도가 지나자 어제 봤던 그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같이 함께 차를 타고 한참 동안 차 안에 있다가 어제처럼 7시 정각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도 참 부지런하네요. 매일 그 시간에 와서 저짓거리를 하다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바람도 잘 피우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몰래 보다 보니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개의 동그란 머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건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이건 확실하다는 확신을 줬었죠. 둘이 차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힐 뻔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불륜이라는 걸 직접 겪어보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제게 이상하게 대한다거나 갑자기 잘하려고 했던 상황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보니 저 여자랑 차 안에서 바람을 피우느라 찔려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에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저는 곧바로 친정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다녀온다며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분과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해봤지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깔끔하게 하는 게 제 심신에 좋을 거라며 위자료 2천만 원의 양육비 받고 이혼을 하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어떻게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 인생 날린 걸 퉁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말하고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싶었고 제 주변 친구 중에 이혼을 한 친구들을 찾아봤습니다. 솔직한 속마음으로 그런 친구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많아서 놀랄 정도였죠. 가까이 사는 친구들 3명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전부 다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돈은 다 비슷하게 받았더라고요. 사실 재벌집에 시집가지 않고서야 거기서 거기겠지 싶더군요. 저는 32살에 아이를 낳았고 제 아이가 몸이 많이 약해서 새벽에 응급실만 3번 다녀오고 나서 도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겠구나 싶었고 그냥 깔끔하게 8년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해줍니까? 고작 2천만 원이라니 너무 허탈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에 저는 친구들과 헤어지고서 그 두 인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곧바로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페인트 사장님에게 가장 안 지워지고 오래가는 걸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빨간색 페인트 4통과 두툼한 붓도 몇 개를 사서 배달을 부탁드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저녁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남편은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나중에 제가 없어도 참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대뜸 주말에 출장이 잡혀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속이 뻔히 보이더군요. 역겨운 마음에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증거도 만들어야 했고 복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겨우 참았습니다. 잠이 들 준비를 마친 뒤 남편은 인터넷으로 볼만한 영화를 찾고 있길래 무슨 영화냐고 같이 보자고 제가 은근슬쩍 찔러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중에 회사에서 쉴 때 본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위하는 척하면서 일찍 자라고 하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때 놓고 그 자리에 영화 틀어놓고 둘이서 보려는 게 눈에 뻔히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자기도 일찍 일어나려면 피곤할 텐데 대충 고르고 쉬어라고 말하고는 저는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어차피 오늘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고르면 뭐하냐 싶었죠. 내일 내가 가서 깽판 치면 영화는 10분도 보지 못할 텐데 한심스럽더군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지런하신 남편놈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더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갔고요. 저도 곧바로 엄마에게 빌린 차에 실어뒀던 고무장갑을 양손에 끼고 페인트와 붓을 빼들고 따라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 항상 주차하는 곳에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떨리고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최대한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면서 기분 좋은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차로 다가가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가 남편 차에 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페인트 뚜껑을 열어서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서 남편 차로 조용히 다가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무서웠지만 그 마음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둘은 아주 한 몸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저는 곧바로 휴대폰으로 동영상 녹화를 하고서 주머니에서 붓을 빼들었습니다. 남편 차가 실버 색상인데 빨간 페인트를 찍어서 남편 차에다가 그대로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순간 엄청나게 통쾌했고 페인트가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곳에다가 불륜남과 상간녀가 타고 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빨강색 글씨 큼직하게 써서 멀리서도 곧바로 보이겠더라고요. 자동차 앞 유리에도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조수석 부분에는 상간녀라고 적었고요. 운전석에는 불륜남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놨습니다. 차 안에 두 사람은 멍하니 깜짝 놀라서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역겨운 마음에 저는 그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로 자동차 뒤로 가서 우리 지금 바람 펴요 라고 적어줬고요. 트렁크에다가는 바람피는 유부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페인트 칠을 마치고 나서 조수석으로 다가가서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당장 열어라 망치 갖고 와서 깨부셔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자 운전석에 있던 남편이 내리더군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서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오해라고 난리가 났고요. 저는 붓을 들고 너한테도 온통 페인트질 해줄 테니 가까이 오라며 네가 인간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 상간녀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붓으로 유리를 툭툭 치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소리를 질러대다 보니 아파트 주민 신고로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제서야 그 역겨운 상간녀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던 거죠. 조금 뒤에는 상간녀의 남편 같은 사람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고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이 여자가 저를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저는 바쁘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고는 경찰서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 제 남편과 그 상간녀는 같이 출근을 했고 저는 그 상간녀의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저희 바로 옆동에 살고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층수까지 확인을 마친 뒤에 저는 곧장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날은 휴대폰을 꺼버리고 거기서 아이와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저희 동네로 갔습니다. 저희 집이 아닌 그 상간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어제 봤었던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6시가 조금 지나자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고 한쪽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오늘은 늦게 나오겠지 싶은 생각도 해봤지만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봅니다. 나오는 사람은 어제 봤었던 상간녀가 맞았고요. 그 상간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지도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페인트통 붓을 듬뿍 발라서는 그 상간녀 집 현관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상간녀가 살고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상간녀가 유부남을 꼬신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 계속 글자를 적어나갔습니다. 텁을 뜯어먹는 소리 안에 차에서 이상한 짓이라고 적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그 여자의 남편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또 이 아줌마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남의 집에 무슨 짓거리냐며 이거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도 아침 잠이 많으신가요? 일찍 못 일어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아침 잠하고 이 짓이랑 무슨 상관이냐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어제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와이프랑 내 남편놈이랑 꼭두 새벽마다 만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동차에 둘이 달라붙어서 커플인지 뭔지 바람을 폈어요. 아저씨도 정신 차리세요. 라고 했죠. 그때 때마침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어디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받는데 저를 또 건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다음에는 네 차례야. 너는 회사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페인트통 들고 지금 바로 갈 거니까. 그 시각이 아침 7시였는데 그 여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주민신고가 들어갔는지 곧바로 아파트 경비 직원분들이 올라왔고 저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제 남편이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더군요. 이젠 더 이상 그 자동차 안에서는 못 기다리나 봐.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좀 해라며 동네 창피하게 아침마다 뭐 하는 거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길래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고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아침마다 동네에서 한 짓은 뭐냐고 물었고 주차장에서 그 짓거리 한 건 당당하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행동이 질린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준다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도 저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해준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들고 있던 페인트 붓으로 남편의 뺨을 쳐버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말 무서운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자 남편은 뒤에서 온갖 욕을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씻고 나서 마음도 진정시킨 뒤에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만났었던 이혼한 친구들을 한자리에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몇 달 뒤면 저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에 암담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좀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현실적인 위자료 금액은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 못된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받은 충격과 분노가 도저히 풀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각오를 다잡고 빨간 페인트를 들고서 상간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자마자 상간녀는 총알같이 로비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글자를 어디에 적을지 무서웠겠죠.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는 로비에 있는 커피숍으로 끌고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간녀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자신이 저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적당히 하라고 하네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왜 당신 남편은 가만두고 자신한테만 그러냐면서 합의금이든 위자료든 원하는 게 줄 테니까 자신은 좀 내버려두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무튼 그 여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하길래 제가 얼마나 줄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니 1,500이면 충분한데 2,000까지 해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2천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등에 가격표라도 붙어있냐고 왜 가는 곳마다 나한테 2천만 원 거리냐고 했습니다. 내 35년 인생 가격이 고작 2천만 원이냐고 소리쳤고 그 돈은 개나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풀고 싶으니까 시간 없는 나 붙잡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네 사무실로 올라가게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 당당했던 여자가 공손해지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으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시겠어요? 라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여자라 글을 써야만 풀려. 네 사무실에 상간녀라고 도배를 해야 풀리겠으니까 당장 앞서라고요.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제 페인트통을 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며 자신이 잘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로비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슬슬 저희 쪽으로 몰리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회사 간다고 질러놔서 그런지 불안했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희 회사 로비 왔는데 네 상간녀 사무실 들렸다가 네가 있는 곳 가주겠다고 말했죠. 통화를 듣고 있던 상간녀는 이제 아주 제 페인트통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회사 경비분들도 이제 슬슬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참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비하시는 분들이 저를 무지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상황을 보니까 어차피 상간녀 사무실로 들어가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끝장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은 네가 내 남편이랑 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냐며 내 20개월 된 아들 인생은 앞으로 어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은 앞으로 지 아빠도 편하게 못 보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고 한 가정을 처참하게 부숴놓고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 미안하면 당장 꿇어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여자도 눈치가 보이는지 망설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있는 페인트통 뚜껑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에다가 글씨 써준다고 말하자. 곧장 바로 무릎을 꿇으며 펑펑 울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고 사진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제 남편도 뛰어와서는